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해피 세인트 스월이네. Once upon a time, not so long ago. 나의 이름은 벨리알. 거뭇한 하늘과 중금속이 떠다니는 탁한 공기. 한 발 들어선 선내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끊이질 않는다. 몇 시간을 내달렸는지 아침에 출발할 무렵엔 눈앞을 자욱하게 채웠던 안개가 이제는 거의 걷히고 있다. 지금은 분명 여름일 텐데 해가 가려진 탓인지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모두 두꺼운 옷을 몸에 두르고 있다. 덕분에 나는 예상치 못한 추위에 열차를 기다리는 내내 얇은 옷 위에 손을 겹치며 떨고 있었다. 가까이에서 열차의 출발을 알리는 기관사의 소리가 들리고 주변에는 가라앉은 공기가 맴돈다. 수도의 전철역은 오래 머물기 좋은 곳이 아니다. 석탄가루가 사정없이 날려 기관지를 괴롭히고 찬바람까지 거세게 불어온다. 게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 주의를 놓치면 열차를 놓치기 일쑤다. 나는 그리 되지 않도록 발걸음을 빨리 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0년 전 하늘이 발칵 뒤집힐 정도의 대재앙이 일었다. 세계로 퍼져나간 재난과 역병 탓에 토지는 썩고 현재까지도 재앙이라 불리는 현상에 의해 사람이 오래 살아남기 어렵다. 재앙이 휩쓸고 간 뒤에 한 생존자의 몸에 기묘한 흉터 같은 것이 생겼다. 그 흉터 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자는 곧 신탁을 받아 나라를 재건할 힘과 지혜를 갖게 되었다. 그 후로 태어난 인류는 저마다 몸에 흉터를 갖게 되었고 이 흉터를 성은이라고 부른다. 오늘날에는 그 성은의 개수로 마력의 정도를 알 수 있다던가. 솔직히 마을 어르신 말씀을 게을리 들어 자세한 건 모르겠다. 여하튼 나는 그렇게 재건된 6개의 대륙 중 북쪽 귀퉁이의 작은 공동체 집단에서 자랐다. 낮과 밤의 구분조차 안 되는 이 어두컴컴한 수도와는 달리 내가 살았던 마을은 항상 쨍쨍한 해가 들었다. 평범한 사람은 살아남을 생각조차 못할 거친 땅의 주인, 혹은 잊혀져가는 문화의 마지막 계승자, 또는 대륙 변방에 위치한 보잘것없는 민속 집단의 종손. 그게 나다. 나는 지금 지겹게도 정이 들었던 고향을 떠나 오랫동안 염원해온 수도로 향하는 중이다. 같은 얼굴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이 득실되는 내 고향에선 사소한 이야기를 나눌 친구 한 명 사귈 수 없었다. 위아래로 형제자매가 없지는 않았지만 생년이 멀어 이미 자식을 만들 만큼 만들었거나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이었다. 혼기가 찬 나이의 남자라고는 나뿐이고 그 외엔 성질이 괴팍하거나 사지가 온전치 못해 공동체를 이끌 능력이 없었다. 그러니 어른들이 나에게 이 집단의 미래를 걸고자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게 이 다 빠진 늙은이의 설교를 죽치고 앉아 들어줘야 할 이유가 되는 건 아니지. 눈 떼는 곳에 있는 사람이라곤 죄다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 누나, 동생. 새로움을 받아들일 생각 없이 언제까지고 과거에 멈춰 고인체로 썩어가는 집단. 나는 그 안에 있었고 어린이 될 때까지 자라왔다. 이제 같은 얼굴을 보는 것은 지긋지긋하다. 매일같이 오는지 마는지조차 모를 그분 따위에 쫄아서 애월은 할 것 없이 숨죽인 창고에서 뜬 눈으로 새벽을 보내는 삶에 질렸다는 소리다. 나는 수도로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지 벌써 7년이 지났고 변변한 성과는 없었다. 하는 일도 마땅히 없어 북대륙의 역사 따위의 책을 모서리가 닳도록 읽으며 의미 없는 밤낮을 흘려보냈다. 수도에서 일했으면 진작 집을 사서 결혼까지 했을 텐데. 집안의 어른들이 점지한 나와 똑 닮은 옆집 누나 말고 내가 내 의지로 고른 나의 동반자와 사경을 헤맬 때에도 잠꼬대 같은 소리로 나를 찾던 어르신의 쭈글쭈글한 손을 잡을 때마다 나는 내가 이곳에서 평생 꿈도 청춘도 펼쳐보지 못한 채로 썩어갈 거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죽을 때도 다른 형제자매와 나란히 불에 던져졌다가 결국에는 같은 유골함에 들어가겠지?
하지만 어느 날 그런 나에게도 기적이 찾아왔다. 습하고 뜨거운 태양 탓에 농작물 재배에 한창 고비가 들 시기, 그런 바쁜 날에 외부에서 갑작스러운 손님이 찾아온 것이다. 뺨 위에 성은이 여럿 박힌 파란 눈의 시커먼 남자였다. 어째서인지 나는 그에게 신전의 일자리를 제의받았다. 나는 뛸 듯이 기쁜 마음을 차마 억누를 수 없었다. 그것은 기회였다. 이 작은 마을에서 썩어날 생각은 추호도 없던 나에게 내려온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그렇게 나는 취직을 위해 수도에 상경했다. 말 그대로 기차 소리로군. 수도 쪽으로 향하는 열차는 몹시 붐비었다. 운 좋게 자리가 하나 있어 서둘러 짐을 내려놓았으나 거의 동시에 누군가가 내려놓은 짐과 부딪힌다. 깜짝 놀란 건 마찬가지였는지 짧게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나보다 훨씬 작은 체구의 여자아이. 제 짐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불안해 보인다. 나는 반사적으로 짐을 다시 들고 자리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다. 소녀는 잔뜩 위축된 기세로 나와 자리를 반갈아 보더니 곧 조심스레 자리에 나왔다. 옅은 분홍색 머리의 그 여자아이는 이상하게 눈밑이 붉고 시선을 쭉 내리깔고 있다. 혹시 아직 내 눈치를 보고 있는 걸까 싶어 열차의 소란 속에서도 계속 그녀에게 눈길이 갔다. 대화 한 번 없이 역에 도착했다는 신호가 저편에서 울리고 사람들은 쏟아지듯 문 밖으로 향한다. 그 인파 속에 섞여 파도에서 밀려나오기 전 잠시 그녀와 눈이 마주친다.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짧게 입술이 움직인다. 아마 감사 인사를 한 것 같다.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에게서 등을 밀리기 전 그 아주 잠깐의 틈에 나는 넋이 나가 있었다. 사랑이구만, 사랑이야. 젊군. 도착한 건물의 입구 쪽에는 약간의 행렬이 있었다. 그것은 검문소인 것 같았는데 작은 공간 너머 사람이 수도복 차림인 탓에 얼핏 보기엔 고해소 같기도 한 묘한 광경이었다. 내가 검문소 바로 앞에 서서 명월등이 있자 그 사람은 내 차림새를 훑어보는 듯 하더니 짧게 대기 명령을 내렸다. 심사관이 좁아 보이는 공간 너머로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상이 유순한 여성이 자리에 앉았다. 갈색 머리의 여성은 아까 사람과는 다르게 수도복 차림이 아니었다. 처음 왔구나. 이름이 뭐니? 벨리알이라고 하는구나. 잘 어울리는 멋진 이름이네. 내가 뭐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 벨이면 충분하겠지. 벨군이라고 부르면 되겠니? 맞지 않나? 어디 보자. 옳지. 오늘자 신인 명단에 네 이름이 있어. 상냥한 목소리의 그녀는 능숙하게 종이를 넘긴다. 판에 든 소매 아래로 한 개 정도의 성은이 얼핏 보였다.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지? 성은은 몇 개인지 알려줄래? 내가 자신있게 두 손바닥을 펼치자 검문소 너머의 누님이 웃음 지었다. 자신이 넘치네. 마음에 들어. 그것보다도 머리가 검은색인데 성은은 2개뿐이라니 조금 특이한걸? 2개는 적은 건가? 이 수도에서 너 같은 검은 머리는 신성력이 아주 강하다는 인식이 있거든. 그 체제치고는 적은 편이지? 해, 검은 머리로 평생을 살아왔지만 그런 소린 처음 들어보는걸? 그냥 편견이야. 수도 사람들은 소문과 편견을 아주 좋아하는걸? 너도 하루아침 만에 유명인이 될지도 몰라. 자, 그럼 정화부서 소속의 벨리알군 안으로 들어가세요. 정화는 뭐고 부서는 뭐야? 너 정말 재밌는 아이구나.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는 첫날에 알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오느라 많이 지쳤지? 오늘은 일단 천천히 쉬어드렴. 내무반은 이 건물 뒤쪽에 있어. 찾기 어렵진 않지만 혼자서 갈 수 있겠니? 길 찾기는 내 전문이지. 고마워. 누님은 여기 관리자?
그냥 아줌마야. 젊은 처자가 참. 또 보자, 벨군. 네 앞길에 행운이 따르길. 이날 나는 저승에 발을 들여놓았다. 저승이라? 이거 재밌구만. 여기까지가 프롤로그였던 것 같네. 감상 시간이군. 첫날이군. 아침 종소리인가? 피는 좋지만 내장은 영. 한 발자국을 앞으로 내딛자 질퍽거리는 바닥에 신발이 푹 들어간다. 그것을 무시한 채 몇 걸음 더 걸어가니 신발 뒤꿈치가 진흙에 파고들었다. 발걸음이 묵직해져 참았던 숨을 내뱉는다. 폐가 찌그러질 듯한 격통.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땀으로 축축해진 손을 누군가 잡고 있다. 그래도 혼자가 아니구먼. 차일됐군. 잡아 끄는 손에 힘이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가쁜 숨을 몰아쉬던 그녀가 나의 이름을 부른다. 어허, 기차에서 본 그 소녀로구만. 우와! 잠에서 깨어난 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지금 상황을 이해하려 애를 썼다. 이곳은 새로 신세를 지게 된 신전의 내무반. 나는 짐을 풀자마자 잠들었고 지금 눈앞에 있는 건 귀여운 여자아이? 도저히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다. 저기, 응? 저기, 그게 응? 신입사원은 30분 안으로 부서에 집합하라고. 응? 그거! 뭐라 감사 인사를 하기도 전에 여자아이는 서둘러 문 밖으로 나간다. 나는 방 안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졌고 밖에선 복도를 달려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창밖을 내다보니 벌써 밝은 해가 떠 있었다. 지금은 몇 시지? 나는 어질러진 짐 속에서 주섬주섬 사제복을 찾는다. 사람은 누구나 성년의 날을 맞이하면 한 명의 어른으로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공선체제인가? 나는 수도 기준으로 치자면 벌써 성인식을 치르고도 1년이 지났을 나이지만
오늘서야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다. 이곳에 와서 가장 먼저 느낀 점은 나는 이곳의 기준으로 조금 이질적인 생김새를 가졌던 것이다. 고향에선 모두 같은 머리색과 피부색을 가졌었지만 수도 사람들은 모두 색소가 옅고 깡말랐다.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들의 모습이 훨씬 이질적인데 여하튼 그들은 내가 신기한지 마주치면 꼭 놀란 표정을 짓는다. 그래, 좀 전에 그 여자애처럼. 왠지 이상하게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디서 본 적 있던가? 이 청년 참 기억력은 별로구만. 별나게도 그 여자애에게서 기시감이 사라지질 않는다. 다시 만나보면 뭔가 알 수 있을까? 나는 여전히 어두운 방 밖을 나섰다. 내 무반 이로군. 출근을 해야지. 어허, 우리 청년 참 사람이 좋게 생겼구만. 좋아, 오늘도 힘내서 가볼까? 신전 로비. 안으로 들어서자 보이는 내부는 묘하게 어두웠다.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독특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오래된 벽지나 먼지처럼 퀴퀴한 냄새인데 탈취제 같은 약품을 뿌린 건지 옅게 썩은 음식물 비슷한 불쾌한 냄새가 났다. 다른 공간과는 확연히 다른 공기가 피부로 느껴진다.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도 당연하다. 안으로 들어서자 열린 문소리를 들었는지 왜소한 체구의 여자애가 이쪽을 획 돌아본다. 그리고 표정을 구기고는 나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다. 표정을 구긴 왜소한 체구의 여자아이라. 너 말이야. 지각한 것도 모자라서 그 꼴은 대체 뭐야? 어허, 귀엽군. 내 꼴이 뭐? 왜 수도복에 이상한 걸 주렁주렁 달고 있느냐고. 멋있잖냐? 아니, 애초에 그런 갑갑한 옷은 평상복으로 어떻게 입어? 갑갑하다고? 어이없는 것도 정도가 있지. 너 대체 뭐하는 놈이야? 마도부 특채라길래 얼굴이나 한번 봐줄까 했더니만 그냥 새까맣기만 하잖아. 뭐라고? 그 무리한 언행에 말문이 막힌 그때 바로 뒤에서 강렬한 향수 냄새가 풍겨왔다. 갑작스레 나타난 금발의 여성이 자신의 몸을 밀어내며 내 팔에 달라붙은 것이다. 얘는 첫날부터 뭘 그렇게 싸우니? 너무 기죽이지만. 이 처자 송곳니를 가진 게 이 몸하고 비슷한 종족일 수도 있을 것 같군. 아닌가? 그런. 야? 열차에 탔을 때부터 느껴졌던 위화감이 하나 있다. 단순히 억양이 다른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수도에서 쓰이는 말은 우리 지역에서 쓰는 말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아예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작은 목소리로 빠르게 말하면 따라갈 수 없게 된다. 방금 물어본 그녀들의 이름도 안 그래도 생소한 단어에 불확실한 발음까지 더해져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었다. 지내다 보면 자연스레 알게 되겠지. 그때까지는 반장과 금발녀로 부르기로 하자. 이거 참 숙녀에게 실례네. 지금은 이래도 괜찮겠지만 나중에 중요한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물어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치? 일단 눈치로 알게 된 바로는 키가 작은 반장과 길쭉한 금발녀는 친구인 것 같다. 그녀가 쏘아붙이자 금발녀는 웃으면서 내 등을 쓰다듬고는 떨어진다. 그 감각에 순간적으로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그것보다 여기서 일에 관한 설명을 듣는 거 아니었어? 너희들도 여기 신입이냐? 하? 누가 신입이야? 우리는 너희보다 좀 더 됐어. 선배라고 할 수 있지? 얘가 혼자서 못 있으니까 따라와준 것뿐이야. 어디에 있던 건지 분홍색의 여자애가 손에 잡혀 어색하게 끌려 나온다. 그녀는 짧은 신음을 흘리며 계속 눈을 내리깔고 있다가 가끔 이쪽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그 모습이 또다시 어딘가 익숙하다고 생각한다. 아침에 그래, 내가 얘 언니거든. 하나도 안 닮았는데? 무례하네. 무례하군. 그치? 의동생이야. 의동생! 너도 뭐라고 말 좀 해봐. 자기 이름 정도 말할 수 있잖아. 마야, 엘베시예요.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응. 마야짱 완전 쫄았네. 남자 앞이라서 그래? 귀여워. 아니야. 얘는 고향에 있을 적부터 이런 느낌이었어. 전에 말했잖아. 그니까 벨리알이라고 해. 아침엔 고마웠어. 아마 너보다 연상이겠지만 일단은 잘 부탁해. 어차피 한 살 차이 아냐? 여기서 일하는데 한 살 차이가 뭐 대수라고. 너나 쟤나 똑같은 어린애야. 벨리아군이구나. 조금 특이한 이름 아냐? 그래. 이 몸도 생각했다만 이 게임은 보아하니 세계관이 신과 관련된 인간들의 세계인 듯한데 물론 벨리알도 일종의 신이긴 하네. 하지만 언젠가부터 악마로도 추앙받기 시작했지. 신전에서 악마의 이름이라. 저기 발장은 여기 뭐 하는 곳인지 알고 온가? 뭐 하는 곳인데? 내 대답이 그리 어이없었는지 금발의 여자는 입을 실룩이며 웃는다. 다른 한 명도 황당하단 듯 코웃음 쳤다. 너 잘못 온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설명은 그쪽에 가서 들으라고. 얘 어쩜 좋아. 설명 좀 해줘. 할 수 없네. 대신 한 번만 말할 거야. 마야, 너도 다시 한번 잘 들어둬. 다들 킥킥 웃는 와중에도 불안한 표정을 짓던 마야는 나와 동시에 고개를 끄덕인다. 중간마다 옆에 서 있는 금발녀가 나를 보며 웃는 바람에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그녀는 대충 이렇게 말했다. 이곳은 신에게 받은 힘으로 사람들을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앙교황청을 중심으로 설립된 신전 세인트 소울. 신전은 6개의 대륙에 각각 한 개씩 존재하고 각 지역의 추기경이 관리한다. 세인트 소울에선 4명의 주교님 밑으로 부서가 나뉘어 있다. 마도부, 학술부, 보건부, 정화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속해 있는 정화부는 6개의 신전 중 유일하게 세인트 소울에만 설립되어 있는 부서로 나라가 돌아가기 위한 온갖 뒤처리를 맡는다. 그리고 일주일의 수습기간을 넘겨야 정식 사제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내가 잘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지만 보아하니 제대로 대답해줄 것 같진 않다. 할 수 없이 질문을 삼키고 머릿속에 들어온 정보를 정리했다. 그렇군. 고맙다. 그런데 오늘 모일 신입은 나랑 마야뿐이냐? 원래 이 부서는 늘 인력 부족이라 월말마다 신입을 받아. 적게 자주 들어오는 거지. 다른 애들 보고 싶어서 그래? 걱정 안 해도 보게 될 거야. 누나가 친구들 많이 소개해줄게.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좀 전까지 실없는 대화를 주고받던 두 여자는 행동을 멈춘다. 반장은 그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대놓고 표정을 구렸다. 어머나, 시큐레꾼이잖아. 한창 바쁠 때 아냐? 이런 곳에 어쩐 일로? 금발녀가 먼저 살갑게 말을 걸지만 들어온 남자아이는 대답도 하지 않고 이쪽을 매섭게 쳐다봤다. 신입만 모이는 줄 알았는데? 그건 우리가 할 말이거든요. 네가 여기 왜 와? 오늘은 주교님이... 주교님은 오늘 못 오셔. 바쁜 사람이잖아. 나는 그 대신해서 온 거야. 아무래도 사이가 나쁜 것 같다. 일방적으로 말을 잘린 반장은 불만을 꾹 참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젊은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야지. 그 짧은 대화는 순식간에 끝나 시큐렛이라고 불린 남자는 이쪽으로 다가와 나를 쳐다본다. 이런 일 해본 적 있어? 그런 거 물어봤자 소용없어. 걔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신전이 뭐 하는 것인지도 방금 설명해줬다니까. 시큐레꾼, 그 애들 데리고 가서 인수인계 좀 시켜줄래? 하? 주교님이 너한테 맡기셨다며? 설마 이런 중요한 일을 후배인 우리한테 떠넘기는 건 아니겠지? 그래, 우리도 지금부터 일하러 가야 하니까 부탁해, 임시 보좌교님. 이거 말괄량의 소녀들이구만. 귀엽군. 남자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두 사람은 멋대로 발걸음을 옮긴다. 걔 내 여동생이니까 똑바로 가르쳐. 한 명이 그에게 쏟아부치는 말을 하고 먼저 문 밖으로 나간다. 그 뒤를 따라가던 나머지 한 명은 나와 마야 쪽으로 손을 흔들었다. 나는 얼떨결에 함께 손을 흔들다가 옆을 바라본다. 남겨진 남자가 눈을 가늘게 뜨고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한숨을 쉬더니 따라오라는 듯 손짓한다. 신전 복도. 계단 밖의 복도로 올라오니 또각거리는 소리가 선명해진다. 이곳 사람들은 모두 굽이 높은 부츠를 신고 있는 것 같다. 밖으로 올라와도 여전히 hen 가라앉아 있다. 복도를 장식하는 색색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하늘의 탁한 빛을 반사해 이 건물을 물들이고 있다. 꼭 새벽녘 같은 푸르름이다. 지금은 대체 몇 시야? 수도에선 해가 뜨지 않는 건가? 지금이 극야 기간이라 그래. 극야? 낮에도 해가 뜨지 않고 밤이 계속되는 거야. 이 몸 같은 흡혈귀에겐 아주 단시간이지. 헤, 마야는 박식하구나. 그렇다는 건 이 추위도 계속되는 건가? 응, 벨구는 추운 거 싫어해? 나는 더운 곳에서 왔으니까 아무래도. 근데 방금 벨군이라고 했어? 그게 나 애칭으로 부르는 걸 좋아해서 그게 안 되려나? 아니야. 마음에 들어. 내 이름 같은 건 마음대로 불러달라고. 완전히 사랑에 빠진 소년이네, 소년. 다행이다. 저기 시큐레꾼 맞지? 혹시 괜찮다면 큐군이라고 불러도 될까? 안 돼. 이 자식! 마야가 애써 말 걸어주는데 반응이 그게 뭐냐? 그는 뒤 한 번 돌아보지 않고 파일처를 꺼내든다. 타자기로 쓰인 서류, 장소 같은 간단한 주소와 알 수 없는 숫자가 적혀있고 그중 몇 개는 붉은 펜으로 체크 표시가 되어 있다. 여기에 각자 업무량을 기록하는 거야. 오늘은 첫날이니까 견학만 해도 되지만 내일부턴 일해야 한다는 거 명심해. 무슨 일을 하는데? 시큐렛은 대답 없이 발걸음을 빠르게 해 모퉁이를 돌아 검문소를 지났다. 목에 걸려있던 하얀색의 십자가를 보인 것만으로 심사관은 지나가라는 듯 끄덕인다.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묻고 있잖아. 뒤를 따라 붙으며 다시 한번 묻자 그는 신경질이 난 듯 목에서 작게 긁는 소리를 냈다. 덜컹. 입구를 나서기 전 시큐렛이 수레를 하나 낚아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끌려 나온 수레에는 각종 청소도구나 빈 자루가 들어있다. 들고 있어. 아직 변성기도 오지 않은 높은 목소리로 그는 말한다. 이곳에서 우리 정화부가 하는 일은 다른 부서의 테마로 인해 더러워진 환경을 청소하는 것, 신고가 들어온 시체를 치우고 처리하는 것, 최근 늘어난 회충 박멸, 그리고 시체의 방부 처리, 장례 도움, 망자의 처리, 그 외에도 사람 손이 필요한 귀찮은 일은 전부 한다고 생각하면 돼. 망자? 모르는 거야? 낯선 단어를 되새기듯 반복하자 앞서 걸어가던 시큐렛이 멈춰섰다. 대답 없이 그를 바라보자 그는 옆에 있던 마야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마야는 알고 있는 눈치다. 그것을 확인한 시큐렛은 고개를 젓고는 다시 걷기 시작한다. 사람에게는 신성력이란 게 있잖아?
성은이 발현하는데 필요한 그거? 그래, 신이 인간에게 준 유일한 자비라고도 불리지. 그만큼 인간으로선 이해할 수 없는 힘이 신성력이야. 그런데 그 대단한 신성력이 그 신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사라지지 않는다든가? 정답. 고향에서는 항상 사람이 죽으면 곧장 그 시체를 태워야 했다. 죽은 이의 얼굴 대신 타오르는 불길과 눈이 매운 연기에 코를 틀어막으며 작별 인사를 해야 했던 것이다. 그것이 쭉 불만이었던 나는 마을의 이장에게 그 이유를 물었던 적이 있다. 그때 분명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 사람의 시체란 곧바로 불에 태워 하늘로 올려보내지 않으면 그 원한이 남아 땅을 기는 괴물이 된다고. 신성력의 몸을 지배당한 살덩이들은 생존의 의식도 기억도 없어. 그저 힘이 닿을 때까지 움직이거나 사람을 공격하지. 사람에겐 의식이 없어도 본능이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린 그것들을 회수하고 처리해야 해. 늘 인력이 부족해서 성은의 개수나 사회적 지위는 신경 쓰지 않고 사람을 들이지. 그래서 세간의 시선이나 취급도 좋지 않아. 미화원의 취급이 좋지 않다니 이거 참 복지가 별로로군. 너희는 아직 수습이니까 재앙 속으로 던져지진 않고 청소 같은 간단한 일을 하게 되겠지만 시크릿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평이한 목소리로 설명한다. 나는 어두운 길을 걷는 내내 귀에 꽂히는 그 차가운 단어들을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생각했다. 옆에서 함께 걷던 마야의 걸음이 조금씩 흐트러진다. 벌써 지친 건지 걱정이 되어 살펴보니 어두운 안색으로 떨고 있었다. 그것이 단순히 체력이 떨어졌기 때문은 아닐 거라 확신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 말만 들어선 정화부라는 건 그냥 신전의 노예 같은데? 하지만 나라가 돌아가기 위해선 꼭 필요한 존재지. 민가. 그는 한 주택지 앞에서 멈춰선다. 사람이 살고 있던 흔적은 보이지만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다. 급히 몸을 움직여 그를 따라가려 한 순간 넓은 판자 하나가 발에 차인다. 땅에 몇 개가 나란히 꽂혀있다. 아마 사람의 출입을 막는 울타리 같다. 이런 걸 사전에 말도 없이. 입 좀 다물어줘. 하? 그의 쌀쌀맞은 말에 언성을 높인 순간 눈앞에 마스크가 하나 들이밀어진다. 그만 말문이 막혀버린 나는 얼떨떨하게 마스크를 받아들었다. 옆에 마야에게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주고 그는 소매를 걷어붙인다. 될 수 있으면 코로 숨 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팔뚝까지 오는 하얀 고무 장갑을 낀 그는 마스크를 쓰고는 수레에서 제 몸집보다 큰 양동이와 자루를 꺼냈다. 사람이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지독한 환경 탓에 시체를 처음 보는 건 아니었지만 문 너머의 상황은 더욱 신박하게 보였다. 숨을 삼키고는 굳은 몸으로 비틀거리는 마야를 나는 감싸듯 팔로 막아선다. 희뿌연 소독제의 연기가 눈앞을 메워도 아직 바닥에 구더기가 득실거린다. 수분을 머금고 썩어 빠진 나무바닥은 녹기 시작한 시체의 살점에 달라붙어 까맣게 변색되어 가고 있다. 찌그러진 피부 위로 파리가 날아다닌다. 그 참상을 숨도 쉬지 않고 바라보던 마야가 입을 틀어막은 채 비틀거렸다. 가냘픈 팔과 다리가 가여울 정도로 떨리고 있다.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졌다. 지독해. 지독해? 이건 사람이 살아있었다는 증거야. 그래봤자 지금은 시체야. 남 앞에 다짜고짜 들이밀 만한 게 아니라고. 그래, 죽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 자루를 든 시큐렛이 마스크 너머로 한숨을 쉰다. 내가 혼자 처리할 테니까 잠깐 뒤로 빠져 있어. 거기서 우두커니 서 있으면 일하는데 방해돼. 이런 상황에서 보통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 뭐라고 몇 마디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이 이상 마을에 혼자 둘 순 없었다. 조금 전까지 숨막히는 장소에 있다가 온 덕인지 바깥 공기가 유난히 신선하게 느껴진다. 마야는 내 부축을 받으며 무거운 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뛰었다. 조심스레 잡은 어깨에는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다. 아직 떨고 있다. 내게서 떨어져 휘청휘청 벽을 짚은 마야는 내가 말을 걸기도 전에 토악질 소리와 함께 속을 개원했다. 하얗고 멀건한 내용물이 입에서 뚝뚝 떨어지고 창백한 낮에 마야는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괜찮아? 다가가서 그녀의 상태를 살핀다. 그녀는 아랫입술을 꽉 깨문 채 앓는 소리를 내며 고개를 젓는다. 질끈 감은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무리, 이런 거 무리야. 이래서 오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거 정말로 오고 싶지 않았는데. 진정해! 자. 나는 마스크의 앞면으로 마야의 더러워진 입가를 조금씩 닦아주었다. 구석에 몰려 겁에 질린 듯 소리를 지르는 마야가 좀 전보다도 작아 보였다. 이런 기분이 통한 건지 코를 훌쩍인 마야는 소매로 눈가를 찍어 누른다. 발구는 좋겠다. 수습기간이 끝나면 마도부에 가는 거지. 거친 호흡 탓에 발음이 뭉개지는데도 신기하게 그녀가 하는 말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너무 강하게 문지른 탓에 빨갛게 물든 눈꺼풀이 퉁퉁 부어있다. 괴롭네. 재능이 없다는 건 괴로운 거야. 발군, 나아갈 곳이 없다는 건. 나는 내 또래의 여자아이를 본 적이 거의 없다. 여자 형제는 고향에도 많이 있었지만 전부 귀여운 동생이거나 내 나이를 훌쩍 넘는 누나였다. 울고 있는 여자아이 같은 건 위로해준 적 없을 뿐더러 본 적도 없다. 바로 코앞에서 나와 바로 한 살 차이인 여자애가 울고 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위로의 말이 정신없이 지나가지만 전부 의미 없이 바스러진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동시에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다. 수도에선 어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아이들 사회 밖으로 되던진단 말인가? 어른 따위 되고 싶지 않았어. 백제 같은 머릿속에서 마야의 목소리가 울린다. 우리는 아직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상태에서 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최악이야. 어른이라니 최악이야. 높이 들린 마야의 손이 어딘가에 던져질 것처럼 떨리고 있었기에 나는 그 손을 잡고 말았다. 나보다 훨씬 작은 그 손은 눈물과 콧물로 더러워져 소매까지 얼룩져 있었다. 손수건이 있었으면 좋았으련만. 도와줄게! 마야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본다. 뭐를? 당황한 목소리는 좀 전보다 많이 가라앉아 있다. 숨도 다시 고르게 쉬기 시작한다. 내가 도와줄게. 네가 필요로 한다면 뭐든. 깜짝 놀랐을 마야보다도 훨씬 더 나는 내 언행에 놀라고 있었다. 무심코 잡았던 손을 천천히 놓는다. 그와 동시에 마야의 동그란 눈에서도 조금씩 힘이 풀리고 있다. 이제 완전히 진정할 것 같다. 마야는 다시 처음처럼 고개를 숙이고 코를 한번 훌쩍였다. 고마워. 오, 갑자기 미안. 아니야, 나야말로 곤란하게 만들어서 미안. 배구는 처음 봤을 때부터 생각한 거지만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나 보네. 처음 봤을 때부터? 기억 안 나는 거야? 여기 오기 전에 그 열차에서 만났잖아. 그랬었나? 확실히 그랬던 것 같기도. 처음에 마야를 만났을 때 들었던 기시감은 이거였나? 주택으로 돌아가니 덜컹덜컹 안쪽에서 수레소리가 들린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비어있던 자루가 무언가로 채워졌는지 부풀어 올랐다. 이 녀석이 처리한 거겠지. 슬쩍 바라본 그와 눈이 마주치고 만다. 더러워진 장갑으로 마스크를 내린 시큐렛은 나와 마야에게 하나씩, 이번엔 걸레와 빗자루를 건네준다. 청소는 해본 적 있어? 그냥 쓸고 닦는 거라면야. 그럼 거실을 좀 닦아줘. 정리는 내가 다 해놨으니까. 못하겠어? 괜찮아. 처음부터 잘하라고는 안 해. 사람이니까. 하지만 이 정도도 못하면 곤란하니까 그 점은 노력해줬으면 해. 신전복도. 내일부터는 시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만지는 데에도 익숙해져야 한다. 걱정만 더해지는 가운데 나보다 더 걱정스러워 보이는 마야 쪽으로 신경이 기운다. 원래부터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 쳐도 아까부터 쭉 입을 다물고 있다. 그렇다고 섣불리 말을 걸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3명분의 발소리와 무거운 수레소리만이 들리던 중 입을 연 시큐렛이 정적을 깬다. 벌써 점심인가? 응? 신전에선 이 시간에 밥을 먹어. 너희는 이만 들어가. 밥을 먹은 다음엔 뭘 하는데?
글쎄, 너희는 적당히 쉬다가 숙소로 돌아가면 되지 않겠어? 돌아가도 되는 거야? 수습 사제는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않게 되어 있어. 못 들은 거야? 그렇구나. 다행이네. 그리고 내일부터 질문이나 부탁은 그 여자들한테 해줄래? 나도 오늘은 부탁받았을 뿐이니까. 내가 뭔가 말하려 한 순간 그는 이걸로 제 일은 끝이라는 듯이 수레의 손잡이를 끈다. 아직 대답도 못했는데 분명 일부러 요란한 소리를 낸 거다. 재수없는 놈. 사이좋게 지내게. 쌀쌀맞게 돌아선 그의 뒷모습에 작게 욕을 했다. 점심 먹을 시간이라. 이 몸도 마찬가지지. 그러면 일단 지금은 여기까지만 하겠네. 어때? 이야기는 재밌었는가?